이 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8월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제2호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란 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민주당의 주도 처리가 예고되면서 여야가 또다시 필리버스터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본회의는 잠시 산회한 뒤 모레부터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이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역시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지난 조사에서 다하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마저 신문한 뒤 건진 법사 청탁 의혹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김 씨의 동의가 있다면 심야 조사도 가능하겠지만 역시나 건강이 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후 첫 일본 방문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문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서 EBS 개정안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4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 부분도 통과를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23일까지 다 통과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민들께서 그동안 계속 지켜봐 오셨던 언론개혁, 방송개혁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완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 10여 년에 거쳐서 이 방송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항상 있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번번이 가로막혀 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왔지만 계속해서 무산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었는데요. 이제는 방송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입법으로 완성되는 단계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이사회 추천과 관련해서 다양화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선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의 확증 편향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저런 구실을 갖다 붙여서 방송 개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정권을 잡으면은 공영방송을 중립화, 객관화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전리품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는 진영을 가지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그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그래도 그동안에는 골대는 그대로 두고 자기 편이 골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골대를 뽑아서 상대방 진영 뒤에 갖다 놓고 우리는 골만 넣겠다. 그리고 골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송 3법의 본질입니다. 지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구조를 바꾼다고 하면서 그 이사회 숫자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립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을 하면 민주당이 3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현 사장체제에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가 또 2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그리고 기준도 불분명한 방송 미디어 학회들이 2명을 추천하고 또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이 뻔히 있는데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13명의 이사회 구성 중에서 MBC 사장을 원하는 대로 임명할 수 있을 만큼의 이사 숫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 통과된
방문진법 개정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 3법을 다 뜯어고치고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을 객관화, 중립화하는 본질적인 방송개혁이 아니다. 즉 한쪽 진영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놓지 않기 위한 법안들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 3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고 따라서 또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모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배임죄 같은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 당내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단 말이죠. 이게 재계 달래기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정부나 여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사실 단편적으로 100%의 어떤 효과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정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사실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라고 해서 마치 뭐 파업 공화국이 될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돼서 원청 하청 간에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반복돼 왔던 극단적인 어떤 갈등의 고리가 풀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은 무조건 뭐 재계에게 불리하기만 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동안 사실 경제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임죄에 대해서도 이게 자칫하면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어떤 것은 경영상의 판단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배임죄로 형사처벌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서 현장에서 경영인들이 경영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동안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TF를 마련해서 논의하는 것, 저는 여당으로서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심 쓰듯이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배임죄가 본질이 아니고요. 노봉법이나 더 센 상법,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위협받는 걸로 돌아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에 1,500억 불 조선업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이 조선소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봉법 내용을 보면요. 예전에는 경영상의 판단 자체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해서 그 주장이 불일치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 조선소를 짓는다. 조선 노동자들은 물량이 감소하고 내 근로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손해배상 청구도 제대로 못합니다. 게다가 원청의 단체교섭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하청 노조가 이제는 원청과 교섭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조선소의 수많은 그 사내 하청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 그러면 단체 교섭하자라고 하면은 무한정 반복해서 단체 교섭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경영상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게 훨씬 본질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배임죄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형사 피고인 신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개정하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들의 문제, 특히나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한 법 개정으로 선심 쓰듯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업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족쇄,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어제 만찬 회동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추석 전까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겠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검찰개혁 입법 시간표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고 그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이런 불가역적인 조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되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검찰 개혁을 앞두고 대통령이 조금은 천천히 가자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보이스, 하나의 목소리가 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빨라지는 분위기로 보이긴 합니다만 뭐 오늘 검찰청의 중간 간부 인사도 있었어요. 검찰총장이 없는 인사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보면 결과적으로 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석 전에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이걸 가지고 뭐 당정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아니면 엇박자가 났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저는 애초에 엇박자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 속도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속도를 내지 말라라는 취지가 아니라 속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속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개혁에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당연히 그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다라는 주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완벽히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추석 전에 정부 조직안을 개편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뼈대를 추석 전에 완성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의 측면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또 완성도 있는 밑그림, 보관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중수청과 또 공소청을 일단 그 개정안에 넣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또 수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뼈대는 추석 전에 분명히 완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정부조직부 개편하면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청 법을 아예 폐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고 그리고 검사는 아예 수사도 못하도록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당정 간의 이른바 검찰개혁의 시점에 관해서 이견이 해소되면서 원보이스를 내게 된 것이 아니라 여권 전체가 똘똘 뭉쳐서 모순된 이야기를 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시에 뭘 하겠다고 합니까? 특검의 파견 검사 숫자는 더 늘리고 특검의 수사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모순을 딱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다. 둘째,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된 특별검사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특별검사가 골라서 받은 파견검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추석 전에 검찰청을 군사작전 하듯이 폐지하자고 하면서 동시에 특검은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뺏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닙니다. 검사는 훈련된 법률 전문가들이고 특히나 복잡한 경제범죄는 대한민국에서 검사들이 가장 잘 수사합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는 논란이 있는 일부의 사건들, 그걸 어떻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본질을 벗어나도 많이 벗어나고 있죠. 이 검찰개혁의 미명하에 국민의 권리, 특히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희생될 것이 대단히 우려됩니다. 반론까지 듣게.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을 조직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기능의 논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것이 별도로 나눠져 있는 것인데 이 기능이 굳이 검찰에게만 하나로 두 개 다 있을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찰개혁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 이것은 사실 강력한 강제 수사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는 그런 권한
권한입니다. 이런 강력한 권한이 한 조직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요. 기능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서 별도의 기관에게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수사에 공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동안의 현실적인 그 사법체계에 어떤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논리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오후에 구속 후 3번째로 소환이 됐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김 씨가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었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김건희 씨는 특히나 본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을 통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주장을 진술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크게 불이익이 되는지를 몸소 체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검은 김건희 씨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정보량이 많죠. 이른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섣불리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그 조사 과정을 통해서 탐색하려는 시도가 지난번 조사에서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정보 비대칭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기소가 되고 나중에 공판 절차를 앞두고 증거 서류를 다 열람등사해서 다른 사건 관계인들은 어떻게 진술했고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김 씨 측이 건강이 너무 이제 김 씨가 안 좋아서 장시간 대화도 이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건강 문제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도 한 차례 미루기도 했는데 이런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2가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진술을 거부할 것임에도 계속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이 태도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피의자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만으로 비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특검 측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그 재판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의 태도가 결코 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 하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준비한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수사기관이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과연 이 수사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질문들을 통해서 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카드들을 추적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아마 전략적으로도 앞으로도 출석을 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평 변호사가 이제 김건희 씨와의 면회에서 이제 들은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폈는데 이에 대해서 김 씨 측이 반박 입장도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문제되는 말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던데 액면 그대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발언을 심평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게 전했을 때는 이 정도로 파장이 큰 발언이라면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심평 변호사를 고소해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식의 전당대회 개입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지금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ARS 투표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후 4시가 다 되어가니까 ARS 투표 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전화를 받고 마쳤을 겁니다. 그리고 주된 투표는 어제 모바일 투표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심평 변호사의 SNS 발언 그리고 언론 인터뷰 등이 어제 알려져서 이미 우리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속된 말로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와서야 지금 이 말을 거둬들이는 듯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말이 없었던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은 국민적 비판을 받을 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어떻게 배신의 대상입니까? 그리고 무한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배우자가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그 부분 말만 거둬들였는데 정말로 사실이 아니면은 심평 변호사를 고소해서 사건의 진상을 좀 명확하게 가려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 씨 측 입장은요. 내가 사라져야 하나 이런 말은 평소에 하는 게 맞는데 나머지는 이제 심 변호사의 어떤 정치적 견해와 상상력을 덧붙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심평 변호사가 저는 이거 추가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건희 씨 측의 입장에 따르면 정말 하지도 않은 말을 심평 변호사가 마치 김 씨가 한 것처럼 지금 SNS에 작성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서 송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했던 이 전원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배신감을 토로하는 원망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심평 변호사가 정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말 이 말을 그대로 전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떨어진 57%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보다 9%포인트 상승해서 해당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섰습니다. 과거에 최근에 이제 흐름상이 약간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는 뭐 수치보다는 당연히 그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2주간 또는 뭐 1주, 2주간에 약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마 대통령실로서도 이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뭐 특별 사면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물론 탈당하고 제명도 되긴 했지만 사실 법사위원장으로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일단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또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도 저는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어떻게 또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고 또 민심을 다시 얻게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하락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률이 하락한 것은 사면 조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면 초가라는 말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만 들린다. 그만큼 고립무원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쓰는 말인데요. 지금 사면 조가,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면함으로써 사방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사면에 물론 논란이 되는 인물이 조국 전 장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특히 2019년에 있었던 그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 5년 동안 우리 사회를 갈라놓으면서 정말 공정과 상식에 관한 국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한편으로 진보 기득권의 위선을 보여주는 그런 기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사면돼서 나오면서도 또 이른바 미슐랭 된장죽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다고 하죠. 지금 사면 복권된 지가 6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당의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자리는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것도 경상 보조금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세금을 쓸 수 있는 자리에 곧바로 가는 거예요. 이런 행태들이 결국에는 사면에 대한 실망 그리고 국민 주권의 허상을 확인한 국민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